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저녁 9시 생방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엄마가 방송 전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산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붙여라,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 5.18의 아들이야. 기백 있게 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모든 방송에서 윤석열 뒤에 직함을 뺐습니다. 사실상 이제 작자라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어제 이 윤석열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잠 못 이루고 진짜 아침까지도 불안에 떠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님, 부승찬 의원님, 그리고 노무현 재단 황희도 이사 세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우리 황희도 이사님도 오셨고 의원님 두 분까지 모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국회에서 지금도 비상대기 중인가요? 아니, 그럼요. 예, 계속해서 집에 가지 말라고 해서요. 네, 다 집에 안 가고 대기하고 있고요.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원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평소에 한 300분 보시다가 오늘 거의 3,000분 가까이 10배가 넘게 들어와서. 부승찬 의원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요? 아니 이게 지금 3,000명이 왔다는 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야, 아니 일단 지금 어제 상황을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여쭤볼 텐데, 일단 황희도 이사께서는 어떻게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고 좀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슷하시겠지만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네. 진짜로. 저기 아무리 저도 사실 그 곽수산 쌤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뒤에 뺐거든요. 저도 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대통령으로 부를 수 없다. 그리고 설마 저것까지 하겠어 하던 것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왜냐면 소위 그 올인을 할 때 손모가지 걸고 한다잖아요. 그럼 내놔야죠. 아니, 제가 이제 오마이 끝나고 11시에 또 생방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인데 그 유튜브의 컨텐츠는 이제 주로 시사 풍자입니다. 근데 어제 방송하러 가는 길에 한 분이 그 속보로 그 계엄 선언 그걸 보냈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걸로 근데 풍자하기에는 너무 약간 그래도 가짜 뉴스는 좀 안 되지 않나? 진짜 왜냐면 납득하기가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의원님들은 어제 일단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어제 막 그 담 넘어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의원님들 중에 워낙 급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 어떻게 가셨어요? 저는 그냥 걸어 들어갔어요. 걸어 들어가고 막히진 않았어요? 막혔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회관 뒤쪽에 내려서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지금 차들이 워낙 막혀서 그렇죠. 내려서 바로 의원회관과 소통관 사이길의 문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유치원 쪽으로 이제 2차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한 바퀴 쭉 돌았죠. 돌아서 수소 에너지 충전소가 있어요, 국회 안에. 예, 거기에서 거기 이제 안에 경찰 간부가 둘 있는데, 내 국회의원인데 빨리 저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되니 들어가야 된다. 좀 집어넣어 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증 보여드리니까 얼른 빨리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다행입니다. 열려서 들어왔는데 막 저쪽에서 답 넘고 있고 저쪽에서 답 넘고 있고. 그래서 와.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 간부의 도움으로 천만다행이네. 네, 손쉽게 들어온 편이죠. 그랬더니 와서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임광현 의원이 아직 오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 뿐이 아닌데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 손가락 골절돼 갖고 그래서 이제 차지호 의원이 한때 의사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목되고 그래 갖고 이제 넘어오시다가 조금 굴절이. 예.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좀 해야 돼. 예? 그렇게 결론이 가나요? 그렇게 가나요? 네. 아니, 임광현 의원은 헬스마니에. 헬스마니입니까? 네. 우리 김준혁 의원님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 오는데
이제 다 막혔다. 근데 이제 우리 수행하는 친구가 국회 내에서 가장 담장이 낮은 데가 한 곳이 있다. 그게 바로 국회 뒤쪽에 가면 이제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 쪽 담장이 제일 낮다. 글로 가자. 거기서 넘으시면 된다. 제가 뭐 담 잘 넘어요. 네. 예, 그래서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죠. 갔는데 그 전까지 경찰이 배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넘을 수 있었는데 또 우리 의원님들 단톡방에 경찰 배치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저는 야 내가 또 그냥 뭐 훌쩍 뛰어넘으면 가겠구나 싶어갖고 널널하게 좀 있었는데 경찰들이 다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해서 저 이제 국회 정문 쪽으로 꺾이는 모서리 쪽이 있는데 그쪽이 경찰이 배치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차를 이제 가다가 세워가지고 두 번째 세워서 차는 저쪽에 있고 저는 이제 막 길 그냥 무단 횡단 비스름하게 해서 넘어가고 담장을 이제 딱 경찰이 없는 거야. 넘으려고 딱 했더니 안쪽으로 2m씩 다 서 있는 거야.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경찰이 이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진입이 안 되니까 세 번째로 이제 수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지금 갑자기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증을 보여주면 들여 보내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 야 급하니까 정문 가서 대차게 한번 싸우더라도 한번 하자. 어차피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딱 이제 정문에서 내려서 정문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민주당 당직자분들이 경찰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0여 분 정도가 저 보자마자 그냥 동시에 튀어나와 갖고 저를 에워싸고서 들어갔지. 원을 만들어서. 예, 그래 이제 이렇게 스크럼 같은 거 짜고서 이제 들어가서. 진짜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좀 들어갔죠. 예. 아니 근데 그 보면은 어제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발표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고 기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빨리 그래도 모이신 편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상황이고 빨리 모이십시오라는 공고 없이 일단은 움직이신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뉴스 보고? 저 같은 경우는 10시 15분 정도의 채널 A에서 스트리밍 뭐 시청대기 이게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루엣적으로 보이는 게 대통령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클릭을 하다가 이제 23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10시? 예, 10시 23분부터 어제 밤 10시 23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이제 국회 그다음에 이제 탄핵 뭐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예산, 국방 예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상계엄이 중간에 딱 들어온 거잖아요. 10시 30분쯤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서도 이거 비상계엄이다라는 생각도 못 했고요. 그래서 뭐냐면 딱 비상계엄이란 말을 듣자마자 이제 차를 몰았죠. 바로. 바로. 그냥 그 뭐 문자 메시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의 계엄이라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한참 전에 김인석 의원의 이 계엄 관련해서 계속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유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런 게 있죠 분명히. 논의도 많이 됐을 거고. 어제도 의원들끼리 이제 김민석 의원님께서 그때 3개월 전에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근거 있는 계엄 이 근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신한다고 그 뒤에 이제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냐고 해서 사적으로 한번 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해 줄 수 없다. 근데 하여튼 누군가로부터 받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마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도 언젠가 계엄이 터질 거야라고 했는데 어제 생각은 일체 못했죠. 그렇죠. 어제 생각 생각은. 못했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그럼 좀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타임라인을 쫙 봐보면은 얘기해 주신 대로 한 10시 저녁 10시 반쯤에 긴급 담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비상계엄을 발표를 한 거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11시 29분에 포고령 계엄사의 포고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보도 하셨고 보셨겠지만은 헬기가 날아다닌다라는 제보도 있었고 국회 마당에 실제로 헬기가 착륙해서 군인들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지금 본회의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재석 190에 찬성 190으로 가결이 선포가 돼서 그 상태로 이제 끝이 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저것도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벽 4시 20분에 계엄 해제 선언을 하는 지금 요 타임라인인데, 좀 시작 전부터 살펴보자면 지금 이후에 밝혀진 게 이게 김용현이 건의를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우리 이사님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충암고 라인이라고 해서 이 일이 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를 한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이거 납득이 전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실질적인 그 V0라 불리는 그 사람이 지금 뭐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고 뭐 더 자세한 전문적인 말씀들은 이제 두 의원님이 계시니까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동안 음모론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좀 제대로 머리는 한번 바꿔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걸로 민주당 실제로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이준석 의원도 재미 많이 봤거든요. 조롱 엄청 했습니다. 이따 어떤 식으로 조롱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 이거 희화화했던 사람들이 마치 이제 와가지고 본인들이 무슨 영웅 행세하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좀 이따 뒤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건의를 했고 어떤 분위기였을지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측을 하신다면은? 뭐 사실 정답은 저희가 아직은 알 수 저도 없습니다만. 뭐 일종의 뇌피셜이죠. 네. 뭐 아주 확인된 건 아닌데 비상식적이라 예.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김용현은 뭐 객체에 불과할 것 같다. 저는 이게 그 두 가지가 좀 결합돼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열리기 직전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의 소리에서 만든 퍼스트 레이디 영화, 이 두 가지가 김용현과 윤석열이 사전에 준비했던 쿠데타 시리즈하고 비상계엄 시리즈하고 맞물린 게 아닌가.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이 김건희 뭐 아까 우리 곽수산 씨가 뒤에 호칭은 빼자고 해서 오늘은 빼고 이제 싶어요. 오늘도 저는 이제 저도 앞으로도 뺄 빼는 겁니다. 건데 네. 그 김건희 관련해서 제가 국회에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 시사회를 갖다가 이제 준비했다가 상영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난 격렬한 항의 때문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한테 항의했던 내용이, 만약 김준혁이 퍼스트 레이디 상영하면 이재명 구속 문화제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종의 타협 아닌 타협을 이제 하게 됐던 거였는데 네. 퍼스트 레이디 영화를 상영을 못 시키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김건희가 컸던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명태균의 그 이제 컴퓨터 그 본체 이걸 갖다가 더 이상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될 텐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김건희의 의도가 있어서 아주 긴급한 히스테리 속에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쿠데타가 아직 채 완성이 되지 않은 시나리오였는데 급속하게 막 갑자기 너 오늘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해서 급하게 진행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은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승찬 의원님은 실제로 네. 이 김용현한테 네. 이 계엄 관련해서 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고 그 답변을 또 직접 들으셨잖아요. 예. 그때 얘기했던 게 그 의혹 제기하니까 국민들과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 직접 들으셨고. 네. 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사실은 저는 이제 다른 이게 김민석 의원이나 뭐 김병주 의원과는 좀 다른 스탠스에서의 계엄을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비상계엄, 그때 당시에도 이제 김용현 장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절대 계엄은 있을 수가 없고 군인들도 따르지 않는다. 라는 얘기에는 내 공감을 하지만 비상계엄일 때는 달라진다. 그때 제가 그 멘트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게 회의록에 나오는데 네.
경비계엄과는 달리 이제 비상계엄일 때는 군인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왜 비상계엄 얘기를 했냐면 경비계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서 행정력, 치안이 이제 불안했을 때 이제 군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권이 살아 있죠. 네. 네. 근데 비상계엄은 모든 권한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엄사 쪽으로 이제 복속을 시키는 그런 계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군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시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이제 비상계엄은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핀포인트 공격을 한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국회와 일부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언론인, 뭐 김어준, 그다음에 봉지욱 이런 쪽에는 이제 수배령 아닌 수배령도 내려졌었고요. 이제 핀포인트 계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계엄을 내림으로써 군인들로 하여금 따르지 않을 수 없게끔 했고요. 근데 저는 봤을 때는 김용현이 국방부에서 대변인이 인정을 했어요. 김용현이 건의했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땐 지금 계엄군이 움직이는 상황, 준비 상황들을 봤을 때는 김용현이 계엄 건의를 한 것은 맞지만 절차에 따른 거예요. 즉 말하자면 계엄법상의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건의를 근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나 비상계엄 선포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이 절차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조차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건 계엄이 아닌 거죠. 그러면 군대는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하는 형식을 그냥 취했고 그거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계엄군이 민간인 신분인 국회의원보다도 늦게 국회에 도착했다는. 그래서 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군이 해체할 만한 사안이에요. 벌써 이제 통제가 다 이루어지고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이 국회에 진입해서 의결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국회 외곽을 봉쇄함으로써 의결을 방해하고 여기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사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계엄법에 따르면 이제 그런 절차가 맞는 건데 결국 이 우왕좌왕하는 계엄군들을 봤을 실제로 때 그런 모습이 있었죠. 예, 이거 준비되지 않는 계엄이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계엄이다. 작전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땐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자기가 디자인해서 계엄 건의를 했다기보다는 그 절차 대통령의 신기 보호 차원에서 신기 경호를 하면서 그 절차상에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고 이상민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되고 자기 몸을 살해야 되는 입장인 잘 거죠. 알고 있을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충정심이 높은 그리고 민주당에서 활동하던 김용현이 결국 적격이다 해서 김용현이 건의한 게 아닌가. 그리고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해요.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건 맞다. 다만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그냥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다행인 거는 실시간으로 그 현장을 우리가 유튜브로도 TV로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오마이TV가 있었죠.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제 그 기사가 뜨고 나서 우리 제작진이 다 뛰어갔어요. 바로 지체 없이. 그래서 어제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도 했지만 오마이TV에서 화면을 여러 가지를 띄워드릴 수가 있었고 본회의장 상황도 띄워드릴 수가 있었고 어제 뭐 최고 동접 64만 명이 볼 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놀라고 상황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군인들이
완벽하게 뭔가 계획을 짰더라면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자리를 잡고 뭔가 할 텐데 되게 우왕좌 그 약간 보시겠죠? 그거 어떠셨습니까? 약간 군인들이 슬렁슬렁 걸어다니고. 네,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인 장면들도 있었고 뭐 체포조까지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뭐 지금 뭐 드러난 얘기들 보면은 뭐 내부에서도 또 이제 뭐 제대로 오더가 안 되고 뭐 좀 그런 혼란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근데 특히 저는 아까 그 뭐 김준혁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김건희라는 저는 이제 뒤에 씨도 안 붙이기로 했습니다. 거기도. 근데 좋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저 김건희라는 사람이 지금 그 어제 서울의 소리랑 저널리스트랑 그 최경영 기자 쪽 그 이명수 기자 막 건드리는 게 김건희 고모 이모 요거 관련해서 저녁 8시에 또 중요한 거 나온다 했고 마성희 기자 이명수 기자가 지금 100시간짜리 뭐 갖고 있다. 이게 사실 또 되게 치명적인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야 이거는 진짜 안 된다 해서 어제 좀 되게 섣부르게 하다가 또 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나 있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약에 그 승기를 잡았다고 혹은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전형적으로 지금 이 유튜브 시대 이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한 건데 네. 되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윤석열도 말아먹은 거다. 왜냐면 그렇죠. 맨날 자기 전에 자기 그 무슨 큐티비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막 흐뭇하게 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 위로를 하고. 근데 네.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는 자기가 다 이겼거든요. 그렇지. 이재명 끝났고 한동훈도 끝났고 이제 자기가 다 이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맞아요. 확신을 할 수 있는데 이 유튜브의 폐해, 필터 버블 문제 그거의 전형적인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긍부정이 동시에 보였던 하루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분명히 계엄 어제가 이제 그 날이었고 근데 전날까지만 해도 시장 가서 상인들한테 여러분 저 믿으시죠? 막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의원들끼리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오래 계셨고 본회의장에서 150명이 1시간 좀 지나서 다 모였잖아.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처음에 또 제가 한 10시 반에 우리 작은 아들한테 전화 받고 그러고 이제 막 부탁 우리 수행이 아마 딱지 몇 개 끊었을 거야. 급하게 하여튼, 가시더라고. 급하게 가느냐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제가 1시간도 안 돼 수원서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50분 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130명, 140명 정도가 왔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금방 이제 150명이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모여서 한 이야기가 야 윤석열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국회 출신이 하나도 없어서 국회 생리를 몰라서 오늘 이거 계엄한 거다. 만약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했으면 우리 다 지방 내려가서 있느냐고 못했다. 실제로 그 오늘이 우리가 2시에 본회의가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다 안 내려가고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 뭐 천안권 정도 되는 건데 또 청주에서 이강일 의원은 이제 청주에서 날라오고 저야 이제 뭐 수원서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국회 생리를 모르다 보니까 됐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원래 하려고 하는 게 나는 아니었다. 예, 아주 굉장히 급하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거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네. 그 날짜가 어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예. 급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황희두 이사님 하셨던 이야기처럼 저는 계속 일관되게 서울의 소리에서 나오는 그 저 김건희 씨 관련된 그 여러 다큐멘터리. 고모 뭐 이런 내용과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파일 저는 창원지검이 너무나 많은 자료를 지금 보게 돼가지고 이거를 숨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됐건 덮을래 덮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와 관련된 자료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급하게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았을까 만약 생각합니다. 그런 그 창원지검에서 얘기하신 그런 자료가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보고는 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갔겠죠. 당연히 안 갔겠습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여기까지는 공개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고요. 약간 비이성적 추론을 보자면 날짜를 받아놓은 거죠. 날짜를 받아놓은 건데 날짜를 받아놓은 건데 이제 무속 정권이다 보니까 무속 정권 어지러지하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추론과 이제 비이성적인 이 추론이 이제 서로 수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도 시간이 없었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김건희가 대노를 했고 그리고 자해 수준의 협박이 있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루 이틀 새 이제 비상계엄을 선택했고 그 날짜가 가장 좋을 때가 12월 3일이 아니었나. 1, 2, 3. 그래서 12월 3일을 선택했을 거고요. 하루 이틀 더 버텨도 될 건데 결국은 이게 무속의 그 정권이다 보니까 아니, 개인적인 저기 생각으로 우리 개인적 아니 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 아까- 어제가 혹시 손 없는 날이었나? 아니 그게 이제 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이성적 추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맞습니다. 네, 예. 네. 뭐 국회의원들 지역구고 나발이고 무조건 이날이 제일 가능성 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뭐 군인들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CCTV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와, 이거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국회 안으로 어쨌든 군인들이 들어와서 계획이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 체포 시도로 어떻게 보면 확인되는 겁니다. 지금 저게 국회 안에 있는 운동장인 거죠? 예, 그렇죠. 예. 뒤편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제가 저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저기 유치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지금 여기로 지금 유리창을 깨는 장면인 거고 네, 네. 저기로 진입을 하고 네. 근데 707 특수대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저거 후딱후딱 못 넘어가고. 아니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때 현장 점검, 네. 예, 현장 격려를 의원님 잠깐만요. 요 지금 요 공간 방금 빨간색 있던 공간이 3층인가요? 뒤에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 뒷부분. 앞부분. 아까 빨간색 바닥 있는 부분이 여기 여기가 여기 2층에 3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에 3층 올라가는 예, 게 예. 3층이 의장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기까지 진입을 했다는 거는 확실히 그 목적과 목표는 그렇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네. 복장이 검정색이에요. 복장이 검정색. 복장이 다 다르고 헬멧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얼룩무늬 전투복 이거는 네네. 이거는 이제 공수 여단 애들인 거고 아마 일공수로 추정이 되는데 김포에 주둔하고 있는 일공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수한 복장을 하고 온 장비들도 뭐 야간 투시경부터 시작을 해서 네 맞아요. 차고 온 복장이 이제 707 특임대 네. 특임대 애들이 지금 헬기를 타고 이제 들어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체포조 이제 10명에 대한 국회의원, 의장, 부의장, 의장단, 그 다음에 이제 각 당의 지도부, 그 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까지 이제 10명의 이제 체포조가 별도로 존재했던 거고요. 체포조는 방첩사에서 이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이 있기는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완전 핀포인트 계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적은 인원이고요. 2017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그때 당시는 이제 국회를 봉쇄하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간편됐습니다마는 30사단 고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30사단 2개 되니까 한 네. 1000명 정도가 이제 국회를 이제 봉쇄해서 의결을 방해하는 원천 이게 저지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개헌 문건이 나왔죠. 네. 그런데 지금은 한 뭐 이렇게 김민기 사무총장도 얘기했지만 한 280명 정도라고 하니까 2개 중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급작스럽게 준비된 거라라는 거를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난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총 맞아 죽으면서 네. 비상계엄이 이제 열렸었잖아요. 네네네. 난 그때 난 이제 그 기억이 생생하니까 네. 그 이후로 이런 일을 맞이할 거라고는 내 인생에서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죠. 저도 상상 못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사님도 이사님도 꿈속 네. 그게 그쵸.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맞아요. 표현을 썼고 이제 그 정도로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였죠. 이사님이 저랑 아마 동갑이실 텐데. 네, 제가 빠른 구이. 빠른을 또 붙이시나요? 좀 빠르니까. 이 와중에 얼마나 빠르시길래 저는 좀 그냥 많이 구이긴 빠르긴 합니다. 빠른 구이예요? 네, 그 전용기 의원이랑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해? 우리 예상치도 아니, 못했네. 큰아들이 95년생인데.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족보 갖고 일까 봐. 아,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이랑 친구라서. 네, 근데 어쨌든 네네. 이사님도 네.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네. 교과서에서 보고 그쵸. 우리 나이 때는 사실 전혀 상상치 못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기도 나오고 많은 이 정보가 너무 비정상적이란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아, 그래도 설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제가 옛날 그 키보드 워리어 시절이었던 얘기 항상 하거든요. 이준석 의원을 제가 집중 비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속에서는 소위 그 국회 룰,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에서는 이제 그런 룰을 파괴하는 게 많은데 그 키보드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법과 제도만으로 사회가 잘 정상화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딱 봤을 때 소위 그 악의 세력들을 이 선한 의지만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그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난 거 보면서 네. 주위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정치 과몰입이다. 너 너무 특정 진영에 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충격으로 갔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막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그런 지인들이 막 연락 와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는 어제 그 기사 보고 라이브를 잠깐 켰다가 국회로 바로 가서 상황을 봤는데 저는 이동하면서 손이 좀 벌벌벌 떨렸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향 광주다 보니까 광주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5월 18일이 되면 1교시 수업을 안 하고 그 5.18 당시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게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이 모자이크가 안 된 거를 그대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에 대한 심각성을 아마 저랑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다가왔고 더 무서웠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현장을 갔더니 그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좀 더 어린 분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고 그냥 어휴 뭐 이거 뭐 경찰 오고 난리도 아닌데 막 이렇게 웃으면서 좀 지나가시는데 와 거기서 조금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실제로 좀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거 자체가 엄청난 문제고 과정도 불법이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타임테이블을 잠깐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6시간의 타임라인을 좀 보면 중간중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결이 선포되고 나서 계엄 해제까지 4시간가량이 뜨잖아요. 요때 혹시 윤석열이 뭐 다른 계획이 있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다거나 의원님들 사이에서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 국무회의 소집을 했는데 당시 한덕수 총리가 빨리 국회가 가결한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라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 끝까지 간다. 저 이런 사이에. 이제 논의가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건 약간의 또 뇌피셜인데 저는 윤석열은 끝까지 안 하려고 아마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그러냐면 계엄 해제를 계엄 해제를 갖다가 그 대법원에서 어제 되게 황당한 유권 해석을 했었는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150석 이상으로 해서 가결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은 그냥 계엄은 유지되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900 몇 년도였지? 그때 그 사례를 가지고 50년도 50 몇 년도 사례를 갖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계엄이 해제될 거라고 하는 좀 예상을 좀 한 이유는 뭐였냐면 계속해서 외신을 봤어요. 외신을 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입장을 좀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미국 반응을 바이든 정부나 아니면 트럼프 당선자 쪽에서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들이 아주 정확한 워딩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그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담긴 메시지입니다. 실제 미국은 이 한반도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 특히나 또 대한민국 정권에 이런 그 비상계엄 같은 내용들이 일어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아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그 4.19 당시에 끝까지 버티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당시에 말을 안 들었죠. 송효찬이 계엄군은 시민들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시민들을 살상하라고 하는 것을 막았고 미국의 대사가 와서 이제 이승만한테 하야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나는 이거에 재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메시지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게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에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선언한 것은 미 대사관에서의 영향력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뭐 확인된 건 아니라 거의 한국 정치는 지금까지 이래 왔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게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가장 강력한 성공 사례다. 계엄 해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뻔한 거죠. 우리 의원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날 22시 30분에 내용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국회를 꼭 집어서 맞아요.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다고 했고 예산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 불법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근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근원 세력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해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를 22시 30분에 깔아놨어요. 지금 내가 비상계엄을 하는 이유는 지금 국회 내에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암약하고 있고 얘네들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걸 지켜만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나온 건데 이 반국가 세력들이 자기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잖아요. 통과를 시키잖아. 그러면 어떻게 반국가 세력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을 용인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2시 30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치열했을 거다. 그래서 공안시부터 04시 20분까지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엄군들의 대비 태세를 점검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철수 명령이 이제 떨어져서 우리가 의결되고 나서 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버스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올 때는 헬기로 왔지만 갈 때는 이제 버스를 이제 콤비 45인승 8대 그다음에 25인승 6대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외곽 경비 인원들도 있었을 거로 추정이 돼요. 국회 내에서 280명. 그럼 철수하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에서는 군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 이거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거기서의 논쟁 이거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또 기사도 나왔잖아요. 이거를 거부권 행사는 가능한지 뭐 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기사까지 나왔었을 거니까 상당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군이 무력화가 되면 결국은 비상계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계엄군을 재구성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상황파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네. 방금 얘기해주신 거 듣고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새벽 2시까지도 입장을 안 냈고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그 당시에 이 기사가.
이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빠른 구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이거 해결하실 건지. 저 그래서 빨리 끌어내리려고 네. 저 현장에 새벽 한 3시 반까지 있었는데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딱 집에 도착하니까 4시 20분 뭐 이런 소식들이 네, 서서히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쭉 보면서 그 어떤 우려가 좀 하나 되냐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재밌는 밈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밑에 바이든 웃고 있는 사진 막 이런 거 막 사실 사람들한테 되게 재밌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늘 진지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전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 네, 홍준표 시장이 그 해프닝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모두가 분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그 곽쌤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이거 되게 해프닝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그게 계속 언론 통해서 전해지면 소위 프레임이 그냥 이거 마치 그냥 법안 싸움 그냥 하듯이, 예를 들어서 내일 윤석열이 만약에 뭐 이거 그냥 이런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제 그 당시에 대표님도 국회에 막 담 넘어가시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뭐 진짜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거고, 저도 그래서 바로 그냥 그 택시 잡았는데도 안 돼서 버스 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그 가서 지키고 관심을 가진 이 피와 땀과 눈물이 다 이제 섞인 이 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지키려고 나갔던 분들의 행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부 싸잡아서 해프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저 프레임 장난질. 이거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제 그 비상계엄이 얼마나 아니 잠깐 내 여기서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윤석열 아주 악인입니다. 악인이다. 네, 아주 악인이에요. 범죄자지. 그런데 윤석열보다 더 나쁜 악인이 누구냐? 홍준표입니다. 왜 그러느냐? 네. 그걸 해프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 이건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냥 해프닝이야. 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국회를 들어오지 못해서 담을 넘어 들어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국회를 들어오지 못해서 담을 넘어와. 이게 해프닝이야? 왜 군인이 모르겠네. 군인이 45년 이후에 군인이 총을 들고 실탄을 장전해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체포하러 간 게 이게 해프닝이냐고. 홍준표 이 사람은 내 방송이라 차마 거친 이야기 할 수는 없는데 네.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 바닥에서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국회가 화가 지금 맑지. 갖고 네. 있는 권한을 한번 내일 좀 검토해 볼 생각인데 네. 자치단체장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지 난 확인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장 내가 홍준표 대구시장 탄핵 발의를 할 거야. 이 발언이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거지. 발언이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갖다 폄훼하고 5.18에 수많은 영령들이 쌓아놨던 맞아요. 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거야. 이 홍준표. 근데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프레임 전환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그 한덕수, 한동훈, 추경호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모여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제 비상계엄 한 거는 민주당 폭주가 심해서 그거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진짜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그랬겠어? 너무 민주당 그 폭주가 심하니까 이렇게라도 대통령이 컵 한번 주고 해야 우리가 공정하게 갈 거 아닙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의원님, 요거 왜냐면 자,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비상계엄 지금 어제 이 상황이 내란죄에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란죄에 해당되죠. 근데 이거는 해프닝으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이 프레임 전환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요, 민주당이나 저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상당히 국민의힘이나 여당이나 정부는 프레임 전쟁에서 상당히 단순하게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대변인을 하면서 취득한 건데, 헤드라인을 잘 만들어요. 헤드라인을. 우리는 상당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지적인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행간 속에 녹아내려고 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 싸움에서 항상 지는 거고,
지금 박근혜에 비교해서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자행했어요. 그렇죠. 탄핵은 뭐 1000번 1000번 내도 남을 만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것을 보호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의 악한 행위를 다른 악한 행위로 덮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들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걸 설명해서 설득해내려고 하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간에 쫙 적어. 근데 국민들은요 기사 내용 읽지 않습니다. 제목만 헤드라인만 쫙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국방과 관련돼서 많은 투자를 했고 군인 복지 증진부터 시작해서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상층부까지 정말 국방, 강한 국방을 위해서 이거는 통계적 수치로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보수예요. 이 프레임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명확하고 단순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워딩 자체도 없고 메시지도 없어요. 이거를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금투세, 자 초부자 감세잖아요. 초부자한테 이제 그 세금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네. 0.1%인가? 난 잘못. 근데 토론회를 하는 거나 뭐를 보면요. 국민들이 불안한 거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려운 얘기를 해. 이거는 우리 서민들한테 피해 안 본다. 어려운 얘기를 해. 근데 국민의힘은요. 딱 현수막 하나로 정리해 버려요. 맞아요. 서민들의 등골 빼먹는 금투세 당장 폐지.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고 저거는 그러니까 나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식도 거죠. 빠지니까 완전 민주당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고 네. 이 프레임 전쟁 아까 우리 황 이사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프레임 전쟁도요. 이게 해프닝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나와서 상당히 여론화가 돼요. 그러면 진짜 해프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게 뭔가. 네. 그래서 정동영 의장님의 말을 대신하고 싶은데 이 지금의 상황은 모든 상황은요.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느냐는 모든 상황은 자기가 당신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72시간 안에 해결 못하면 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72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비상계엄 내려지고 나서 지금 24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남은 48시간 안에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이거 탄핵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요. 네. 빈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 공간을 프레임을 가지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탄핵은요. 우리는 탄핵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목적 의식도 중요하지만 네. 탄핵 발의 우리 누가 김준혁 의원하고 몇 명의 국회의원들 빼고 누가 마이크에다 대고 기자회견에 대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근데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을 한 거고요. 가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얻는 이득이 더 많습니다. 결국은 탄핵의 이게 장으로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다. 근데 두 가지 이야기 좀. 네, 의원님. 아니 원래 질문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네. 나는 뭐 탄핵 이야기는 우리 부승찬 의원님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의원님 약간 좀 화가 좀 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화가 좀 나서 그런 거죠.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홍준표 시장의 해프닝과 더불어서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민주당에다가 잘못한 거 좀 알려주려고 하는 뭐 일로서 이렇게 했다. 폭주를 알리려고 했다. 이게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 이런 말들이 오늘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오후부터. 요 내용이 한 3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대략. 근데 이게 쟤들이 전열 정비를 하고 있는 거야. 전열 정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시 20분에 이제 완전히 항복 선언 비스름하게 했는데 윤석열은 항복 이거 절대 나는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혹세무민해야 된다. 싹 돌려. 그 해프닝 발언도 나오고 뭐 나오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일. 민주당이 잘못해서 오세훈이 갑자기 어제만 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 하다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왜 생긴 거냐? 이재명 방탄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민주당의 잘못된 일 때문에 이 계엄이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맞아요. 가고 있는 거야. 이건 뭐냐? 바로 저 법 기술자들, 저 법 기술자들이 서로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지금 야합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누구를 김건희와 관련해서 같이 야합을 하는 거야. 지금 홍준표도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 있지, 오세훈도 걸려 있지, 여기에 김건희 또 윤석열 다 걸려 있는데 이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지금 똘똘 뭉치는 거야. 지금 네. 똘똘. 한동훈도 워딩이 달라졌어요. 워딩이 달라져서 지금 처음에 뭐 윤석열 탄핵할 듯이 하다가 지금 아이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라고 바뀌고 그러니까요. 있단 말이지. 이게 철저하게 얘네들이 지금 다시 뭉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허실실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지금 근데 방심하면 안 되는데 방심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난 그래서 사실 걱정인데 어제 처음에 내가 10시 33분에 우리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받고 네. 화면 보고 나서 속으로 내가 어떤 생각이냐. 탄핵의 시간이 왔다. 탄핵의 시간이 그리고 왔다. 쟤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탄핵 이걸 반드시 쟁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도 사실은 약간 흥분된 상태였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다시 내가 나야말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그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됐고 요게 표결이 이틀 뒤쯤 되나요? 예,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면 24시간 이후니까 72시간 이내. 그러면 6일, 12월 6일 정도에 이제 의결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탄핵의 시간이 왔고 너무나 확실한 증거와 물증이 있는 상태니까 이 표결 계획 그 표결에 따른 결과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는 과연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이걸 막으려고 할까? 뭐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기 이 위해서 대표가 일단 이제 넘어야 되잖아요. 소위 여론전을 한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특히 그 중에서 심리전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그 국정원 그 군 사이버 사령부랑 국정원 그 원세훈 이런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다 세탁해주고 심지어 뭐 김관진한테 국방개혁 맡기는 거 보면서 분명 이거 100%제 나름 확신한 건 온라인 이 공작이 있다. 왜냐면 나머지 모든 요인들에서 다 이명박 냄새가 나는데 이것만 쏙 빼놓고 안 한다. 전 그렇게 안 받고 특히 실제로 뉴스타파에서 최근에 나온 것도 여론 공작팀에 대한 내용. 그건 또 네. 이제 국정원 쪽에 또 다른 팀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식으로 여론을 이렇게 막 자꾸 간을 보는 거죠. 그 아까 해프닝 얘기랑 좀 엮어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들었을 땐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뭐냐면 지금 윤석열이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겠냐. 그 정도 바보는 아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다. 그게 뭐냐. 지금 야당이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무리 그 정부 입장에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바로 이렇게 개헌까지도 바로 쳐낼 수 있는 이 국회의 독재 입법 독재를 보여주는 거다. 맨날 입법 독재 얘기했던 거 그렇게 연결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있죠. 뭐냐? 윤석열 방어 어차피 못한다는 거 자기들도 안다 봅니다. 네. 핵심은 이재명 못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의 프레임에 뭘 심냐면 야 지금도 야당이 저렇게 독재해서 지 멋대로 하는데 여기서 이재명까지 대통령이 되면 저 어떡할래? 이거 어떻게 막을래? 이 얘기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긴 나오더라고. 네, 우리들 시각에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늘 우리가 대선 때는 중도나 혹은 저쪽 끌어와야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 오래전부터 또 악마와 희화화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요 프레임 공작 이거는 분명히 진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대응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단 그 국회에서 이제 여당 의원들도 좀 얘기를 해보실 거 아니에요. 이번 탄핵 관련해서도 뭐 친한 의원님
의원들끼리는 이야기도 해보셨을 거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재표결이 아니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 대해서 어제 그 여당 의원 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분이 김상욱 의원이었어요. 오, 네. 김상욱 의원이 이제 그 헐레벌떡 뛰어 들어온 거야. 오면서 자기는 이건 난 뭐 목숨 걸고 막는다. 그러고 그 국회의장님이 이제 그 뒤에 올라오셨을 때 김상욱 의원이 단상까지 올라가서 국회의장한테 거의 90도형으로 인사를 하면서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액션을 좀 취했었죠. 네. 근데 나는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봤는데, 근데 이제 약간 좀 난 좀 뭔가 찜찜한 이게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와갖고 뭔가 막 하지. 나도 이제 일부러 찾아가서 그 여당 의원들 이번에 같이 해서 반드시 이거 지금 막아야 된다. 난 가서 인사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당한 검사 출신들 한동훈과 함께하는 그 검사 출신 의원들 뭐 곽규택이라든가 뭐 주진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신인 양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야 이게. 물론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랑 같이 하는 건 난 참 감사한 일이지. 네. 감사한 일인데 실제 우리 인원만 갖고도 어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긴 100% 하잖아요. 가능한 일인데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역으로다가 저들이 나가서 우리가 사실은 지킨 거다. 지켰는데 우리도 지키지만 실제로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 잘못된 거다. 그 프레임으로 100% 나갈 거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도 또 어떻게 나간 원체 간교해서 어디다가 저 죄를 저질렀음에도 원체 간교 다 숨겨놔서 찾을 수가 없는 거다. 아니 무죄면 무죄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들이 거꾸로 전초병으로 그렇게 역할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다시 그럼 우리 곽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의 친한 의원들이 있어요. 네. 내가 이제 어제 전화 막 했지. 오. 오셔라. 오. 근데 끝내 안 오셨어. 내가 이제 내일 만나면 나 이제 한마디 할 건데.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윤에 대한 비판은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그 이제 뭐 좀 만나서 좀 친한 뭐 아주 우리처럼 친한 사이들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국힘의원들도 윤이 더하면 안 돼. 그러면은 윤이 더하고 임기 채우면 우리 다음 총선에 무조건 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3년 반 뒤 총선에서 자기네들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해. 또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려면은 윤이 빨리 아웃되고 그래서 뭐 누가 되든지 돼서 그 뒤에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텀을 마련. 그래서 일부는 저는 이번에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다행이네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또 하나의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번 사태에서 인물이 추경호 원내대표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의원들을 굉장히 혼선을 줘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한 정황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한테 지금 우리 의원들 갈 때까지 좀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혹시 진짜 전화를 했는지 우원식 의장이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죠. 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약간 아니 당 사람 모이라고 와, 한 것부터 최악이네. 당 사람 모이라고 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뭐 160여 명 들어왔을 때 그거를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건 알고 의지를 가지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아는 상황에서 아예 뭐 이제 이게 못 들어간다라는 이준석이랑 비슷한 핑계를 댄 거죠. 이준석이랑 다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네. 국회의원들 제지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봉쇄 속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다 들여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준석과 이 국민의힘
한 이제 80여 명만 못 들어오냐고. 이준석은 여기 맡겨주세요. 자 한마디 해주시죠. 이준석 의원 이제 진짜 안- 지금 뭐 싸우고 있더라고. 아 이게 탄핵 국면이라서 만약에 뭐 이준석의 표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 당연히 이제 이해는 하나 네.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인지를 제가 진짜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짧게만. 어제 그 앞에서 막 그 일선 경찰들한테 욕했잖아요. 네. 그걸 그냥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정치를 어떻게 해왔는가가 핵심이에요. 항상 그 민주진영의 그 비난을 하고 조롱할 때는 소위 그 일베 감성에 탑승해서 민주진영 감성팔이 한다고 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차별화를 두는 게 나는 공학도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해결 능력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려쳤어요 일단.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그냥 떼쓰는 거고 나는 문제를 해결해. 근데 어제 정작 문제 해결한 게 누굽니까? 60대인 이재명 대표 담 넘어가시고 그렇죠. 우원식 의장도 담 넘어가시고 박지원 의원님 80대인데 우리 진작도 어르신. 들어가 계시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광을 팔았던 게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중권 씨랑 예전에 한 2달, 3달 전쯤에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이거 음모론이라고 또 조롱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호환마마 얘기를 막 꺼내요. 그 되게 옛날 얘기잖아요. 맞아요. 호환마마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던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슨 옛날 YS 뭐 그런 투사 이미지를 갖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언플을 한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실제 얘기하고 나니까 소위 팬코라고 이준석 씨의 그 본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뭘 하든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FM 코리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건 오히려 담 넘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 되게 악랄하다 보는데 저런 방식에 그냥 우쭈쭈 해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악랄한 정치인입니다. 전 정치하면 안 된다고 보는 정도예요. 그때 싸운 시간을 한번 그 영상 잡힌 시간이 몇 시예요? 그때가 표결이 끝났을 표결 다 끝났을 네. 때야. 끝났을 때요. 네. 그러니까 표결 이게 다 끝났을 늦게 때고 와갖고 그냥, 그리고 네. 표결 끝났을 때는 그냥 쉽게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앞이었는데 정성호 의원도 그 이제 정성호 의원 보좌관들하고 경찰하고 싸우는 화면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다 들어왔어. 다. 아니 저는 그냥 집어넣어 주던데. 그러니까. 네. 아니 나도 보좌진들이 호위해 갖고 쭉 들어갔는데 아니, 경찰이 저는 그냥- 제재 안 했다니까 네. 마지막에. 그리고 네. 어제 경찰들은 그 굉장히 부드럽게 됐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 난 이게 사실 그 김용현도 약간의 그 착각을 한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옛날식 사고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군인들이 자기들 말 하면 다 따를 거라고 전두환 생각했는데 때처럼. 요즘 그렇지 않거든. 근데 어제 내가 이제 나와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일공수 부대원들한테 이제 우리 막 지키러 온 분들 중에 일공수 출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몇 기다, 이거 막 이러고 그러니까 선배님 알겠습니다. 뒤로 물러나고 막 이랬다는 거야. 일단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내란죄 아까 그 자료 있는 거 한 번만 띄워주시면 내란죄는 제가 알기로 사형 이제 아니 윤석열이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 이게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어제 국회에 또 군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걸로만 봤을 때는 군사 반란.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최고형이 그냥 그 형량이 그냥 사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사실 잘못을 했는데 무조건 수사는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탄핵은 탄핵이고 지금 수사가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저 고발장을 조국 혁신당에서는 수사본부에다가 보냈고요. 보냈어요. 예. 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사회민주당인가 진보당에서는 검찰로 보냈는데 아마 검찰에서 네. 국가수사본부로 갈 겁니다. 검수안박과 관련돼서 이 형벌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입장에 검찰은 뭐 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다. 6대 범죄 외에 등이라는 게 있어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법률적 분석을 해서 국가수사본부로 이제 고발장 내란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군사 반란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발장
걸 이제 접수를 했고요. 어제 오늘 다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접수를 했다. 그래서 조만간 과연 진짜 김종인 할배가 얘기하는 별의 순간이 국가수사본부의 그 수사관들에 의해서 올지 그 별의 순간을 그 수사관이 잡을지 이건 좀 지켜볼 문제죠. 네. 지금 뉴스로 한동훈 대표가 뭐 백브리핑 해가지고 그거 나오고 있는데 뭐 전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뻔한 소리여가지고 제가 좀 전해드릴까 했는데 뭐 내용이 없고 근데 뭐 지금 뭐 탈당 요구를 했는데 뭐 받아들였냐 어쩌냐 탈당은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나가든 말든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맞죠 이거? 네, 그럼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집중 안 하셔도 돼요. 탈당하든 말든 있든 말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본질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의원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내일 국방위 국방위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소집 요구를 했고요. 그럼 김용현 나와요? 왜냐면 아니 지금 일단은 김용현과 계엄사령관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는 뭐 1공수, 3공수, 그다음에 707 특임대,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불렀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국방부 장관과 이제 계엄사령관이 나오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그 상임위원장이 또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의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집 요구는 제가 간사다 보니까 우리 국방위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소집 요구서를 보냈고요. 내일 10시에 그래서 지금 김용현 장관과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박안수도 문제 있어요. 이거 내일 어떻게 혼쭐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면? 네. 나오는 거 확실한. 오늘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확인된 사안이에요.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저희가 이거 원고에도 있는데 무슨 뭐 중과 부적 요 발언하고 뭐 이거 중과 부적은 저희 쪽으로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제보가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 회의에 작전 상황실에 없었던 모 대령이 저희 쪽으로 제보를 해준 사안이고. 네. 그거를 아마 한겨레가 받았을 겁니다. 저희 쪽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중과 부적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난 아까 사석에서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부승찬 의원님하고 이제 중과 부적 얘기를 좀 잠깐 했었어요. 네. 팩트가 맞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 기사 보고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그때는 당시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왜 화가 났냐면은 이런 말은 계백이 하는 이야기야.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가 20만 나당 연합군한테 정말 중과 부적으로 싸우다 진 것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나라를 지키려다 장렬하게 전사할 때 쓰는 말인데 그렇죠. 이게 어디 감히 건방지게 김용현이가 중과 부적이란 말을 쓰느냐. 아주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격분을 해서 맞아 내가 또 그랬더니 아직은 팩트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럼 일단 좀 조금 화를 본다. 근데 뭐 지금 채팅으로 많이 뭐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뭐 11시에 특별 담화를 한 해 만에 근데 아직 뭐 보도로도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이게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할지 내일 할지 그리고 진짜 담화 자체를 할지 안 할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이 비상계엄이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이거 지금 상황 정리된 거 아니다. 잠깐 멈춰 있는 거다. 끝까지 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혹시나 다시 한번 이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건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나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슬퍼요. 왜 슬프냐면 이건 뭐 약간의 뇌피셜이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지금 현재 막는 게 우리는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지. 민주 시민이 막았다.
실제 뭐 그렇게 한 거 사실이고 우리 빨리 온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진보당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 우리 다 개혁신당까지 해서 또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우리가 또 민주주의를 지켰다. 막 우리끼리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윤석열이나 이 검찰 집단들 또 이 군부 세력들 얘네들은 우리 안중에도 없어.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난 100%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니 상당한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야만이 자기네들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북미 협정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엄청난 자원을 빼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 정신 나간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계엄도 일으키고 하는데 갑자기 국지전 안 일으키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얘네들이 아마 계속해서 통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담화가 나온다면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결국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슬픈 분단의 땅에서 나오는 이게 네. 난 아직도 눈물이 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일단 그냥 냉정하게 보면 뭐 방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지만 물리적으로는 지금 법적인 절차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개헌은 우리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느 장관이 이제 건의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건의를 국무위원들 지금 다 총사퇴 지금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 국무회의는 의결 심의를 할 수 있느냐? 그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다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아무리 독재 정권이고 권위주의 정권이 지금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안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계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효과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고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런 효과 속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의 법적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식물 정부로 가고 있다고 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제 남북 관계의 긴장 조성을 통한 비상계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변수는 남북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국내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비상계엄 혹은 전시계엄이 가능하거든요. 그 시나리오 하나는 남아 있는데 이거를 과연 군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건 또 군 일선 지휘관들의 위법성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제2의 비상계엄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진단해 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조금 벚꽃 피기 전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저희가 아니면은 벚꽃 조금 피고 나서 이렇게 뭐 투표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뭐 어떤 투표라도? 상당히 하늘은 그리고 국민은 독재자의 권력의 지속을 원치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봄에 꽃피는 봄에 저는 충분히 대선이 가능한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탄핵 절차를 밟은다면 어렵겠죠. 탄핵 절차를 밟으면 어렵겠지만 우리도 투트랙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내란과 군사 반란이라는 형사 소추를 한 축으로 가고 탄핵이라는 걸 한 축으로 가기 때문에 두 축으로 가는 상황에서 하야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희망이 진짜, 있다. 예, 희망이 있고. 예, 있다. 예, 이런 입장이. 의원님 화 좀 풀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화 안고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석열 탄핵을 제가 외친 게 2022년 9월이에요. 네, 22년 9월. 네, 그때 대선 끝나고 나서 몇 달 뒤부터 탄핵을 오. 외치고 내가 최초로 탄핵 외친 게 대전이었거든. 대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네. 난 조기 대선은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라고 생각하고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 이후에 이 사회 대개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맞아요. 이제 우리는 그거 준비해야 된다. 난 이 조기 대선은 뭐 확실하게 간다. 하야가 됐든 탄핵이 됐든 조기 대선은 100%다. 100%다. 예, 100%. 이거는 더 이상 뭐 그 뒤에 다른 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회 대개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과연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사회 대개혁을 한 게 뭐가 있느냐. 남북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만 평양도 갔다 오고 백두산도 갔다 오고 뭐 많이 갔다 왔어. 네. 가서 백두산 가서 노래도 부르고 막 다 했단 말이지. 검찰 개혁한다고 뭐 했는데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언론 개혁도 못했고 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뭔가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해봤자 또 지들끼리 헤쳐먹을 텐데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화가 아직 안 개혁이 풀렸어요. 화가 아직도 있으셔. 예. 근데 하여튼 네. 사회 대개혁이 중요하다. 그거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해주시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렇죠. 워낙 또 대단하신 분들과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전략과 전술을 좀 나눠서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전략에 대한 게 이제 중장기적인 거다 보니까 사회 뭐 대개혁이랑 연관되는 거고 그 가기 위한 소규모 전투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 차원에서 전술적인 보강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정치인분들 뭐 두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자꾸 짜잘짜잘한 거 너무 많이 놓쳐요. 당원들이 받은 상처 혹은 뭐 고통 그리고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될지도 계속 물어보는데도 큰 얘기를 하면 싸움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국회에서 이제 뭐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 간더라도 온라인상에서는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선으로 갈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똑같다. 그 독재란 키워드로 때리면 그걸 항상 무력화시키는 미사일을 날려요. 그래서 저도 비유를 하자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온라인상의 사드가 필요하다. 온라인 아이언돔이 필요한데 그 미사일 누가 날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날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이니까 공격용으로 저들 조롱하고 좌표 찍자는 게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은 날려야죠. 그렇죠. 근데 이걸 항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 냅뒀냐면 야 저런 거 가치도 없는 얘기야. 그냥 먹금이 답이야 하다가 이준석이랑 괴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이 그냥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더라도 진실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책으로 치면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이 리 맥킨타이어의 책을 정준희 교수님이 해제를 하셨거든요. 네. 탈진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댓글 하나하나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여기서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 어떻게든 막아내면은 아까 이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음 총선, 다음 대선 그래도 비벼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 비상겸 사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발언 하나로 저는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경제부터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그거를 한 거예요. 그건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반성하고 인정하면 오히려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그래 반성하고 인정하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집을 좀 안 피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이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국회로 또 가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의원총회 하러 의원총회 빨리 가셔야겠네. 시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의원님 그리고 황인재 이사님과 인사 나누면서 저도 같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